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번 제목은 배따라기입니다. 함께 해 가시다 보면 여기에 푹 빠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매우 비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결국 이같이 비극도 또 다른 어떤 그 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적인 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김동인 작가의 특성은 이 같은 그 비극적인 면을 잘 부각시켜서 전체적인 미적인 면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이 새로운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작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작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립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 김동인 작가는 1900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은 김대윤 장로라는 평양의 산정연 교회의 아버님이 장로였고요. 아버님이 굉장한 평양의 부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부호 집에서 둘째 아들로 자랐고요. 일제 부역자입니다. 그것도 부역도 연간히 부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다 나가서 천황을 향해서 그 목숨 버리도록 하자 이러면서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요. 적극적으로 부역합니다. 그 형은 독립운동을 하고 동생은 그렇게 일제 부역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해방 이후에 그 웬간히 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면에서 잘못 판단했고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좀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변명만 했고요. 매우 비겁하게 굴었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6.25 전쟁 때에 가족들이 집안에 이 사람을 혼자 남겨 두고 가족들이 남하해 버립니다. 서울에 그냥 혼자 병자로 인제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인제 자기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인제 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결국은 가족들이 혼자 그렇게 남게 되면 혼자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마지막을 죽었는지 안 그러면 굶어서 죽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을 마치게 되지요. 제가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작가들은 자기의 평소에 살았던 삶이 작품 속에 대부분 나타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려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전혀 아니니까 혹시 '아이 뭐 어떻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애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행히 이 사람은 일찌감치 워낙 부잣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본 가서 유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문물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새로운 풍조든지 이걸 잘 받아들이고 또 원래 부잣집 애들이 보면은 뭐랄까 좀 버릇없다 할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 문단에 있는 그 문인들을 가차없이 깝니다. 가차없이 까기도 하고 가차없이 덤비기도 하고 아주 젊은 나이부터 그렇게 되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남봉꾼이라 그런 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김동인 작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뭐하려고 왜 하는데 인제 이 생각이 들죠. 왜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대 소설을 제일 처음으로 일군 분입니다. 물론 그 앞에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광수 작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정인이 뭐 이런 작품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계몽적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아 이래야 돼. 농촌을 이렇게 계몽해야 돼. 우리 민족은 이래야 돼.' 이런 식으로 계몽적인 작품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 마침내 현대 소설이라는 형태라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소설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런 기법들을 많이 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 가운데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액자식 구성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이라는 건데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쭉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처음 시작은
현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치 그 액자 속에 뭘 하나 사진을 보고 액자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액자에서 얘기하고 나오고, 그게 2년 전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액자 중에 있는 화자가 19년 전으로 휙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다 19년 전에 되돌아가서 대부분 이 소설은 19년 전, 처음에는 2년 전에 되돌아갔다가 19년 전에 되돌아갔다가 19년 전에서 길게 이 소설이 소위 말하는, 제가 소설의 요소들 얘기했죠. 발단, 전개, 위기, 뭐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발전이 절결이라는 이 방식이 여기 이때 나타납니다. 그럼 앞에는 뭡니까?라고 되어지죠. 앞에는 뭔가 하면은요, 앞에는 다른 데서 잘 안 보이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일 끝한 부분에 인제 결말이 먼저 끝납니다. 19년 전에 결말이 끝납니다. 결말이 끝난 이후에 오늘 현재로 되돌아와서 마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알고 읽으셔야 되는데, 그냥 읽게 되면 '얘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2년 전이라 했더니 지금 또 얘기가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크게 봐 가지고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이 소설은요, 액자식 구성인데 액자식 구성도 한 단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단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라는 단계가 하나 있고 2년 전의 단계가 하나 있고 또 19년 전의 단계가 이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현재로 쑥 돌아와서 마무리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소설을 뒷면을 뺐다가 하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쉬운 소설을 하다가 인제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자꾸만 좀 어려운 거를 들고 나와서 여러분하고 할 겁니다. 다음 주는 더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더, 특히 제가 이 가을철에 어려운 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 가을철만큼이나 이 어려운 거를 견뎌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같이 좀 어려운 거를 쭉쭉쭉쭉 해 나가다가 또 쉬운 거를 좀 하다가 이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까지 얘기는 여러분 '아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읽을 때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소설은 매우 신미적이고 탐미적이다 또는 유미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미자가 들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정신이 여기에 아주 팽배합니다. 김동인 작가를 높이 평가하는 게 아까 그런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새로운 작법, 소설 작법이죠. 소설 작법을 우리나라의 문단에 소개했는 것뿐만 아니고, 또 이 사람은 뭘 잘했는가 하면 사실주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현실에 근거해서 이 현실을 매우 유미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미적인 요소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분입니다.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 소설은 그런 거 아니야.'라는 거에서 '아니야. 소설은 예술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설인데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죽고 막 험한 얘기가 많던데, 예 바로 그겁니다. 그 험한 얘기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앞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움을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뱃다라기를 부르는 녀석을 만나서 그 뱃다라기 부르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보면요, 여기서 우리나라 소설에 처음으로 그라는 인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동인 님을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이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뱃다라기 부르는 사람 이름이 나오나요? 이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그의 아내, 그의 아우, 다 그로 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법이 독특한 표현법이고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행도 한번 보세요. 불행도 보게 되면은 사실에 근거한 불행이 아니고요, 자기가 오해나 또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 또는 자기가 평소에 그 뭐랄까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 이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비극으로 딱 놔떨어져 버립니다. 자, 감당할 수 없는 비극으로 딱 놔떨어져 버리니까 그럼 이 비극을 온전히 주체하고 견뎌내야 될 거는 뭔가 산 사람의 몫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이 김동인 작가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운명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사람을 짓누른다 할까?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것이 운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큰 의문을 던지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을 앞에 앞두고 읽기 시작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볼 때 '야, 참 이 깊이가 있고 대단하게 짜여져 있는 작품이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뭐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소설이라는 게 형편없다 되면 이런 걸 두고 형편없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품이니까요. 기대하시고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도와 가지고 함께 읽어 주시고 그렇게 하실 분들을 이어갈 텐데요. 첫 번 부분에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라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 못할 위험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은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뭉글뭉글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3월 3일 대동강의 첫 뱃놀이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이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그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러고 또 애초롭게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청류벽에 돋아나는 푸르른 풀어움, 심지어 사람의 가슴 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빗줄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커먼 조선 소를 꿰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 사람을 취케 하는 푸르는 봄의 아름다움이여. 15살 때부터의 동경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요 부분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미주의, 또 유미주의 작가답게 참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저는 저희 아버님 고향이 평양이시고 저희 어머님 고향이 해주셔서 그 대동강 을밀일 또 요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낯 익어서 마치 어릴 때 제가 뛰놀던 모습이 연상되리만큼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들입니다. 대동강에도 뱃놀이 했다는 얘기들이라든지 굉장히 풍요롭고 또 평양 사람들의 어떤 진취적인 기상, 풍기 넘치는 그런 기상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참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김동인 작가의 아름다운 그 표현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향 사람 만난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요약해 주셔서요. 자, 좀 전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은 처음 읽을 때 첫 문장, 첫 시작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설뿐만 아니고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번 추석 때 영화를 4편을 소개를 했더니만은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영화를 했느냐." 인제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화 보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첫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시작을요. 근데 대부분 영화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안 봐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얘기 시작이 뭐 별로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충 처음을 대충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다음 가면 갈수록 영화는 어려워집니다. 특히 같이 1차 세계 대전으로 배경을 했던 이런 영화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매우 어렵고요.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알아야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특히 아라비아 로렌스 봤던 분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만큼은 아니더라도 아라비아 로렌스만큼은 아니라도 여기서도 보면은 첫 얘기를 잘 보셔야 '왜 첫 얘기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그다음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얘기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기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단편인데 불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단편에 비해서 이거는 상당히 긴 단편입니다. 긴 단편의 얘기 가운데 첫 시작을 "좋은 일기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시작했어요. 여기야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좋은 날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좋은 날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마구 짓밟아 버립니다. 짓밟아 버리는데 처음 보시게 되면 '좋은 일기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떻게 됩니까? 매우 밝은 소설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여기서 딱 주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일기인데 그냥 좋은 일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우리 사람들이 사람께 적절히 높이에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분홍빛 구름으로 쌓여져 있는, 그래서 우리 손목으로도 잡자는 그런 하늘, 그런 사랑스러운 하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구름이 어떻게 우리 손목을 잡아. 말도 안 되죠. 바로 인제 문학의 힘이 인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마치 구름이 높이 떠 있는 그런 구름은 아니고 우리가 쳐다보면서 '아 저기 가 봤으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뭉글뭉글 뭉글뭉글 엉기어서 있는 그 분홍빛 구름이라 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분홍빛 구름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낙조 때라든지 이때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하늘이다. 그래 하늘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높다랗게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이 마치 '내 손이라도 잡아 줄 손목이라도 잡자는 그런 식의 하늘이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참 멋진 표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 뒤에 문장을 한번 보시죠. "사랑의 하늘이다." 이 부분이 참 작가다운 필력이 있는, 매우 글을 잘 씁니다. 김동인 작가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쓰는데 아주 다른 특색이 있는 글을 쓰면서 글 쓰는 방법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쭉쭉 길게 문장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문장을 딱 하여서 "사랑의 하늘이다." 이렇게 되지죠. 다시 요 문장 구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일기다." 딱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치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얘기는 사실은 보면 문장이 길지 않습니까? 길게 나오다가 "사랑의 하늘이다." 요렇게 딱 되지죠. 요 문단 부분만 보더라도 김동인 작가의 표현 방법이 범상찮다. 예. 만만찮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제 여러분이 그 작품을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첫 문장을 보고 첫 시작하는 문단을 보면서 여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건가는 나름대로의 예측이라든지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 잘못 예측했다고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그걸 한번 예측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소설을 읽는 데에서 집중력을 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런 예측해내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뭐 '좋은 일기다. 사랑의 하늘이다.' 밋밋하기 짝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기에 예측이라는 걸 동원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기다 해놔 놓고 사랑의 하늘이다라고 되어질 것 같으면 뭔 일이 벌어지려고 이렇게까지 될까라는 생각이 되지요. 예,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현재를 즐기고 있는 부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부터 그럼 대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날은 오늘이죠. 그죠? 오늘은 삼진날, 3월 삼진날의 뱃놀이 날이다. 이런 식으로 인제 오늘의 무슨 날인가라는 시기라는 얘기도 나올 무슨 날인가라는 것도 나올 뿐더러 그런 공간이 어딥니까? 대동강변이죠. 대동강변에서 계절은 어떻게 쓰나? 봄날에 시작되지죠. 3월 삼진날. 그러니까 3월 삼진날 같으면 음력으로 인제 얘기하게 되니까 4월 한 뭐 초순쯤 되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3월 삼진날의 대동강 뱃놀이에 대한 얘기다 하면서 이 뱃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인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뱃놀이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가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이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들이 우담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표현법을 한번 보세요. 눈에 선히 그릴 수가 있겠죠. 높은 데서 인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왠가 하면은 물 위를 반짝이는 물결들을 놀이배들이 타고 넘는 부분을 지금 묘사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건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매우 회화적으로 그림처럼 그려 놨죠. 봄 향기에 취한. 사실은 봄 향기에 취하지 않죠. 배가 무생물이 뭘 취하나요? 그러나 작가가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봄 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들이 그러니까 벨벳, 우단이 벨벳이죠. 벨벳보다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인제 촉감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게 됐죠. 봄 공기가 흔들면서 내게 내려온다는 거죠. 거기다 또 청각적이 나옵니다.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의 아악들. 인제 아악들을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나옵니다.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애초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은 애처로운 운명에 대해서 애처로운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먼저 매우 아름다운 것들을 쫙 깔아주지요. 쫙 깔아주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음악도 마찬가지로 아악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애처롭게 이러면서 묘사를 참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이것도 이제 작가적인 안목이죠. 사실은 다 개체적인 각자 자기 걸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흩어진 작가는 작가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되나요? 마치 좋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듯한 이 일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대동강의 시커먼 봄물, 봄물이 시커멀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청류벽에 돋아나는 푸르른 풀어음. 예, 어음이라는 게 풀이 바람에 흔들리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를 말하는 소리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 요런 것도 어떻게 잘 찾아서 잘 사용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말을 이렇게 찾아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 인제 외부의 그 자연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어져 있는가를 보는데 이 아름다운 자연이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뛰노는 불 붙는 핏줄까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 가슴 속으로 들어오죠. 습기 많은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어떻게 되나요? 가슴을 결국 떨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서 요 부분도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봄이다. 봄이 왔다. 이렇게 되죠. 문장이요.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앞에 뭐 많이 붙었고 뭐 어떻고 그리고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봄이다. 봄이 왔다. 요런 식으로 표현했죠. 요런 표현법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봄의 정취를 얼마나 이 작가가 우리 독자들께 잘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쭉 나열시키고 그다음 부분에 가서 봄이다.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부드럽게 부는 조그마한 바람이 시커먼 젖은 소를 꿰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하면서 이 작가는 매우 뭐랄까 심미적인 귀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미적인 어떤 귀를 가지고 타고날 필요가 있거든요. 또 훈련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마한 바람이 또는 시커먼 젖은 솔나무 숲을 솔을 깨며 또는 솟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에 그의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요렇게 했습니다.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이렇게 잘 표현했다는 거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푸르는 봄의 아름다움이요. 인제 작가가 얼마나 여기에 심취해 있는가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15 살부터 동경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사실 워낙 부잣집에 있으면서 일찌감치 유학을 보내서 일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1 인칭 소설인데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본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소설을 1 인칭 소설이라 한다 했습니다. 1 인칭 소설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외지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평양 대동강을 내려다보면서 이 뱃놀 못 봤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못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늘 하던 사람은 오히려 또 별로 안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자기가 15 살부터 동경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다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곱 이상의 감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첫 시작이 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떨어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 새기와 돋아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 줄 알 뿐 아직 완연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란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옥토를 연산시키는 장림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꽤 자란 밀보리들도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 빛, 만족한 웃음을 띠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새로운 녹빛이 퍼져 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 잘 자란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났다. 일록일청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봄의 향기로운 정취를 더한다. 따스한 봄정의 솟아나리다. 따스한 봄정의 솟아나리다. 나는 두어 번 소리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뱃내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가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300을 배를 태워 불사약을 구하러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궁을 지으며 매일 신하 몇천 명과 잔치로서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이며 역사 이후의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무슨 슬픈 음률이 봄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역류 배따라기다. 그것도 웬만한 강대나 기생은 발꿈치도 미치지 못하리만큼 그만큼 그 배따라기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후토 1월 성신 하느님전 비나이다. 신랄 같은 우리 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에야 어그 여지야.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편 아래 물에서 장고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울려오며 배따라기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좀 전에 읽었던 부분까지가 이 소설에서 도입 부분이라 할까요? 그런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늘 소설에서 봤던 5단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첫 도입 부분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부분까지입니다. 자, 요약을 좀 해 주시죠. 요약할까 자기 읽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름다운 봄날을 어찌 이렇게 저는 진짜 쓰라면 한 문장밖에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봄은 아름답다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그림 그리듯이 정말 묘사를 했구나.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서 이 묘사에 놀랍고 역시 사람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목적인가? 그런데 이렇게 배따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비는구나. 역시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토피아 잘 지적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작가가 지향하는 게 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심미적이고 유미적인 거로 표현했는데 단순히 심미적이고 유미적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정도가 아니고 이 완전한 세상을 꿈꾸는 그 완전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토피아를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 부분을 또다시 인제 보시게 되면요. 일단 평양성 내에서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 새기와 돋아나려는 버들러의 어음들로 봄이 온 줄을 알 뿐 아직 완전히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란봉 일대의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림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결국은 긴 수풀, 장림이라는 긴 수풀이 있는 이 지역에 봄의 정다움이 완전히 익혀졌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쭉 들어왔다가 여기에 평양 장림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킨다잖아요.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키는 이 평양 장림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봄의 정다움에 이르렀다. 그다음에 인제 또 어떤 형태인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자란 밀볼이 어떤가를 보고 있고요. 또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이 부분도 재밌죠. 예. 참 이 작가적인 그 모습들이 이런 부분에 참 잘한다고 보여져요. 만일 제 같으면 하라면은 그냥 그걸 했던 식으로 얘기를 그냥 바보같이 끌고 갈 텐데 이렇게 쭉 아름다움을 해서 갑자기 또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뻔한 얘기입니다. 구름은 가만히 있자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맛이 들죠.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날아다니는 구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보세요. 구름이 저 하늘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그 구름이 그 밀 위에 비쳤던 구름이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는 것, 이 땅에 이제 물러가는 모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새로운 녹빛이 퍼져나간다. 이것도 눈으로 선히 그릴 수가 있죠. 구름이 그렇게 되어지는 녹빛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나 조금 불 때는 그 잘 자란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났다. 야, 이것도 참 물결처럼 일어났다 누웠다. 아까는 뭐였습니까? 대동강의 물결을 이제 반짝이면서 하는 거를 묘사하고 있었다면은 그 물결이 어디로 가 있나요? 밀밭에 가 있죠. 이제는 밀밭에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 번은 녹색으로, 한 번은 청색으로 뭘 한다고요? 춤을 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매우 동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동적으로 표시했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뭘 할 때는 이렇게, 물론 안정적이고 정적인 게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이 정적인 거를 추구하게 돼서는 금방 식상해진다 할까요? 금방 뭘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상당히 동적으로 보이죠. 물결이 일렁이는 물결을 나타내고 있고, 또 일렁난 물결이 요번엔 어디로 왔나요? 밀밭에 와 가지고 밀밭이 마치 한 번은 파랑 한 번은 녹색으로 마구 춤을 추는, 바람 물결에 따라서 춤을 추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데 더 멋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설계들은, 설계가 사실은 지 먹고 살려고 뭘 하는 걸로 보일지만 작가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설계가 이제 봄의 한가로움을 찬송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설계들이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봄에 향기로운 정취를 더한다. 마치 어떻게 되나요? 어떤 축제날 되면 뭐 비행기가 탁뭐 떠 가지고 연막탄을 막 뿌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설계가 그렇게 해 주는, 이 봄의 향취를 더욱더 솟구치게 해 주는 설계의 역할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서 인제 여기에 이 작가다운 그 한마디를 여기다 내놓습니다. 따스한도 아닙니다. 그죠? "따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라. 따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 혼자서 너무너무 감탄해서 자기가 한 구절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 한 구절이 "따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 따스한 봄 정에 솟아나리다."라고 두어 번 읊조린다. 두어 번 읊조린 후에 담배를 한 번 꼬나 문답니다. 인제 담배를 피는 거는 속상할 때도 피지만 이렇게 너무 분위기가 좋을 때도 또 담배를 피는가 봐요. 저는 안 피워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 내 담배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내 쪽에서도 또 뭐가 올라가는 게 있죠. 그러면서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 있을 만큼 하늘은 낮다. 이렇게 해서 인제 처음에도 하늘이 낮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토피아라는 게 너무 멀리 하늘 저 끝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작가는 이 유토피아라는 게 결코 하늘이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듯이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제 하늘이 낮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낮은 하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이 떠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이런 표현들도 참 이쁘죠.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자, 뭉글뭉글, 일종의 어떤 우리말을 이용해 가지고 그 형태를 잘 표시하고 있죠. 뭉글뭉글, 이리저리 하면서 이 표현법을 보면 상당히 재밌게 했습니다.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있을 경우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 내서. 그래서 제가 읽었듯이 구름은 뭉글뭉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요렇게 소리 내서 읽어보면 우리말의 그 운치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자, 인제 여기에서 작가가 생각하는 이 소설의 주제, 여기가 나옵니다. 유토피아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토피아를 내가 생각할 때 유토피아는 어떤 경우인가를 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쓰는, 내가 쓰고 있는, 또 인간이 애쓰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결국은 유토피아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게 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시황을 얘기하면서 진시황이 어떻게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로장생초를 찾아 나가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 어떻고 욕을 하든 그는 참으로 인생의 향락자이며 역사 이후에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보는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시황을 봤을 때에, 진시황을 굉장히 평생 단순히 누구 말따나 병원에 누워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 정도만 아니고, 진시황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형태로 진시황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세상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인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시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인제 자기가 혼자서 인제 진시황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진시황은 큰 사람이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늘 보게 되면은 표현법이 그러죠. 뭘 이렇게 길게 설명하다가 짧게 한 문장으로 딱딱 얘기하겠죠.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뒷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인제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야, 갑자기 확 바뀌어집니다. 영감은 갑자기 봄 공기 속에서 무슨 슬픈 눈물이 공기를 진동하면서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칠 수도 있어도 자기는 무심코 거기에 딱 귀를 기울이게 됐다는 거예요. 기울이게 봤더니만은 영유배따라기였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제 나중에 알겠지만 이 사람은 영유배따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유배따라기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도 미치지 못할 만큼 그 배따라기 주인공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배따라기가 어떤 배따라기인가를 금방 알아볼 뿐더러 그 배따라기가 어느 정도로 잘 부르는가도 이 사람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따라기의 한 부분을 갖다 옮겨 놓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후토 1월 성신 하나님 전에 비나이다. 신랄같이 우리 목숨 살려 달라 비나이다. 애야 어거여 지야." 자, 요렇게 인제 배따라기의 한 부분을 옮겨 오면서 그 배따라기에 대해서 인제 독자들이 한번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배따라기라는 거는 배떠나기라는 말인데, 그 배떠나기라는 말이 다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배따라기로 바뀌어져서 편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돼요. 배떠나기, 이것보다 배따라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배떠나기, 끊어지죠? 배떠나기, 배떠나기. 이렇게 하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요거를 발음하기 쉽게 딱 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배따라기, 요렇게 되어집니다. 선원들이 배를 떠날 때에, 사실 선원 생활하는 거는 만만찮은 일이거든요. 배를 떠난다는 거는 굉장히 낭만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숨까지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고된 일일 뿐만 아니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배를 인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미지의 것들을 향한 어떤 가슴 설렘이 여기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또 심지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는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편 아랫물에서 장고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 소리가 울려오며 뱃따르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다시 말씀해 요까지가 이 소설의 다른 부분에 없던 도입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자기가 지금 대동강변의 높은 위치에서 대동강을 내려보면서 있는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첫 도입 부분, 이 소설의 도입 부분을 만들어내는가를 하는데 매우 매우 아름답게 이 도입 부분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을 요만큼 보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2년 전 한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배따라기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하여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 모를 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 때의 경치는 한 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배따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면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 던지고 배사랑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소 돌아온 뒤에도 그 배따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 장고 소리와 기상의 노래는 멎고 배따라기만 구슬프게 날아온다. 결결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부합하여 들은 배따라기는 이 대목이다.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섬섬 옥수로 붙여잡 호천만극하는 말이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서 솟아났나. 바람결에 묻어오고 구름길에 쌓여왔나. 이리 서로 붙들고 울어물째 인리 죄인이며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곳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 더 노래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배따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어 주셨는데요. 요 부분을 간단하게 느낌이라든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 여기는 배따라기 노래소리를 듣고 2년 전에 배따라기 본고장인 영유에서 지냈던 일을 회상하면서 그 영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향이었는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경치가 석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잘 알지 못하는 잘 알지 못하는 배에서 들려오는 배따라기 소리를 들을 때 그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던져버리고도 배사람을 따라갔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노래가 너무 고슬프고 아름답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따라기 소리 들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배따라기를 부르는 그 주인공을 찾아서 지금 산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이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엔 현재 시점에서 현재에서 시작됐습니다. 소설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첫 얘기가 이거죠. 여기 보면은 나는 2년 전 여름을 영유에서 보낸 적이 있다. 이러면서 2년 전의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설은 크게 봐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한 부분은 현재의 일이고 한 부분은 2년 전의 일이고 또 2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또 19년 전의 일로 되돌아갑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이 구성을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이 흐름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배따라기 본고장인 역류를 몇 달 있어 본 사람은 그 배따라기에 대해서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애처로움, 요겁니다. 오늘의 뭐에 대해서 애처로운가 하면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애처롭고 속절없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처로움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처로움을 잘 얘기하고 있다. 역류, 이름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앞은 망망한 황해니, 황해, 역류가 어떤 지역인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스의 저녁의 경치는 한 번 본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역류의 아름다움을 한 번 보기만 한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덩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파도 위로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추며 이제는 바다를 노래하고 있죠. 바다를 어떻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 보게 됩니다.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뱃다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는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미적인 거기에 심취되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뭔가를 암시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이 아름다운 것에서 어떤 그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번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가 자기의 모든 것을 신같이 내어 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한 얘기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역류에서 돌아온 뒤에도 그 뱃다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역류를 가서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그 역류에서 받았던 그 강한 인상과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뱃다라기를 이제 실제 결미 부분, 결결이 부르는 바라보는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 없었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종합하여 들은 뱃다라기는 이 대목이다 라면서 어떤 뱃다라기의 대목들을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공간적으로 이제 여기가 어디로 바뀌어졌나요? 역류라는 지역으로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평양 대동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역류 바닷가라는 자리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바닷가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닷가에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뱃다라기를 만났습니다. 이 뱃다라기라는 게 이 만남을 이어주는 연결선이 되거든요.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선이 뱃다라기라는 선을 통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다라기를 만나는 거를 아까 대동강변에 있다가 들었던 소리인데 하면서 뱃다라기 자기가 만나는 게 보여지죠. 또 그러면서 얘기가 요번에는 2년 전의 얘기로 가면서 2년 전에서 자기가 그 그를 만났던, 그라는 그 뱃다라기의 주인공을 만났던 얘기를 하는데 역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류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이제 노래들을, 뱃다라기의 구절들이 나왔습니다.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에 꿈인지 생신인지 와르르 달려들어 섬섬옥수로 부여잡고 호천만극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 좀 한자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여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섬섬옥수, 가늘고 고운 여인의 손, 섬섬옥수, 그 다음에 호천만극, 어버이 언어가 크고 다함이 없다는 호천만극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입니다.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 솟아났다. 바람결에 묻어오고 구름길에 새어왔나. 이리 서로 붙들고 울어물째. 인리제인, 모든 마을 사람들입니다. 인리제인이며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뱃다라기의 가사를 자기 기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소나무 가지에 걸쳤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것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까지 올라섰다. 다시 현재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얘기인지 2년 전의 얘기가 그대로 되는 건지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소나무 가지에 걸쳤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것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랐었다. 꼭대기는 좀 더 노래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뱃다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뱃다라기 부분들이 이어서 나오면서 연결고리가 뭘로 나왔다고요? 뱃다라기라는 곡으로 연결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답을 빌어서 죽을 술지라도 제발 덕분에 뱃놈 노릇은 하지 마라. 에이야 으그여지야. 그의 소리로서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사며 혹은 을밀 때.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무문으로 가서 문 밖에 쓱 나섰다. 기사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보았다. 이때에 그는 또다시 뱃다라기를 시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 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그의 이마에 굵은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 가 앉았다. 할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잘하는구래. 잘해요? 그는 나를 잠깐 보고 사람 좋은 웃음을 띈다. 고향이 영유요? 예, 뭐 영유서 나기는 했지만 한 20년 영윤 가보지도 않았시오. 왜 20년씩 고향을 안 가요? 사람의 일이라니 마음대로 됐댔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그저 운명이 제일 힘쓸 때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의 소리에는 사귀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건너다 볼 뿐이다.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하였다. 노형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뭐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요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간단하게 좀 요약이나 자기 느낌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뱃다라기 노래를 여기에서 듣고 그 찾아다니는 노래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는 그 모양이 숨바꼭질 노래와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운명이 나오는데 우리네 삶이 지금 운명과 숨바꼭질 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바꼭질로 보신 게 재밌네요. 그렇게 노래를 찾아가는 부분들을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이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제가 어딘가 하면은 이 사람 그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성도 없고 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런 소설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 했죠. 이 소설에 그가 나오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신이 왜 20년 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어? 20년 동안 고향에 못 갔다면서요. 이 얘기했을 때에 그저 운명이 제일이라는 말이 사투리를 낼 때 뒤것이 지어서로 됩니다. 그저 운명이 제일 힘셉디다. 그러면서 간단히 한마디를 합니다. 그저 운명이 제일 힘셉디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 소리는 사귀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이 소설 전체 주제입니다. 운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름답게만 나왔던 게 이제 얼마나 거칠고 힘든 운명이라는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가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이 부분이 마침내 이 소설의 주제가 탁 드러나고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뱃다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하는 자리가 나왔고요. 그 뱃다라기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을밀대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을밀대가 어딘지 기자묘가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요런 지역명을 딱딱 얘기하면서 아까 그 평양에 부모님을 두셨다든지 평양에 관심 많은 사람들 눈에 훤히 그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딘가 하고 찾아가서 결국은 그 뱃다라기를 부르던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지점에서 부르고 있다는 걸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거기에 옆에 가 봅니다. 갔더니만은 자, 요 부분 한번 볼게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는 얼굴, 코, 입, 눈, 몸짓이 모두 네모나고, 이 네모나 얼굴이 이렇게 네모나다는 게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이 우직하다 할까? 그런 느낌이 들죠. 대부분 얼굴 형태가 네모난 사람들이 좀 무직하거든요. 네모나고 그의 이마의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드러냈다. 여기서 순진한 성격과 고색 또 배사람 이런 거인지를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거치게 되니까 더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좋은 눈이었다. 바다에 넓고 큰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고 나는 짐작하였다. 당연히 뱃다라기를 그렇게 잘 부르니 뱃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말하는 부분에 한번 보세요. 좋은 눈이었다. 그는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눈이었고 바다에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내 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고향이 영유예요? 하면서 묻습니다. 예, 뭐 영유에서 나긴 했지만 한 20년 영 가보지도 않았죠. 이제 사연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다라는 것을 20여년 고향을 못 가봤죠. 거기서 나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연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일이라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한숨을 짓고 그다음 얘기입니다. 그저 운명이 제일 힘이 셉디다. 이러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면서 이제 작가가 이런 얘기합니다. 운명이 제일 힘세다는 그의 소리는 사귀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이게 자기 느낌입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건너다 볼 뿐이다. 한참 잠잠히 있다가 나는 다시 말을 하였다. 자, 노영, 경험담이라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얘기해 보소. 뭐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잔뜩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19년 전의 얘기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마침내 뱃다라기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서 뱃다라기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만났죠.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19년 전의 얘기, 운명의 자리로 이제 가는 것을 시작되게 됩니다. 19년 전 8월 11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의 살던 마을은 영유 고을서 한 20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어촌이다. 그의 살던 조그만 마을에서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10대세 났을 때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곁집에 딴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그 자기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으며 그중 글이 있었고 뱃다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나게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동네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8월 보름은 추석 명절이다. 8월 열 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장손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이요. 잊지 말고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잊어?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우습지만 그는 아내를 고와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도록 연연하고도 예쁘게 생겼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내
된주꼴을 가도 그만한 거 쉽디 않까지요.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내외의 새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부처의 새는 좋았지만 아니 오히려 좋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셈을 많이 하였다. 그러고 모든 아내는 시기를 받을 일을 많이 하였다. 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 동네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정결함을 핑계 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고 하였다.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즈마니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즈바니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짓거리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힐근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직하고 아내에게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 주었던 것을 모두 걷어 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든 곁집에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 주었다. 네, 느낌이든지 요약을 좀 해 주실까요? 삶의 비극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증명하느라 세월을 허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 제 친구는 딸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또 여자들 틈 속에서 참 잘 놀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커서도 어떤 성의 정체성을 약올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장가를 가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에게 집중을 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주변 여성들하고 아주 친근감 있게 너무 또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굉장히 어려웠던 고비가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음에 잘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시기와 질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 소설,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기의 삶에 충실하게 또 자기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전 얘기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배따라기를 불렀던 그가 얘기하는 19년 전인데요. 라고 이제 첫 문장이 그렇게 되죠. 대략 다음과 같다 합니다. 그가 살던 영유고을에서 조그마한 어촌인데 거기에서 나름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조그마한 어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의 부모는 대세 났을 때 돌아갔었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갔었다 했죠. 남은 사람이 옆집에 딴 살림 살고 있는 그 동생네 부부 또 형제가 있었는데 고기잡이도 참 잘하고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갈등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보름은 추석이다. 8월 열 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해서 장으로 향하였다. 이제 명절 장을 보러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역시 또 김노긴 작가는 이 대화를 소설의 대화를 잘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묘사도 그렇게 잘할 뿐더러 대화를 잘 끌어가서 인물의 특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내가 거울 사 달라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거울도 할 겸에 장도 볼 겸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얘기입니다. "당신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것이요. 잊지 말고요. 이제 큰 거를 좀 사달라. 거울을 살 때 좀 큰 거 사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가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다음 대답 한번 보세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무뚝뚝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하여간 굉장히 무뚝뚝하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쌀밥같은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말라기는 우습잖은 그는 아내를 고아했다. 아내하고 갈등의 원인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고아했고 사실은 갈등하는 거 아내가 참 아내는 촌에는 드물게도록 연연하고 예쁘게 생겼다. 촌여자치고 이제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그다음 다운표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재밌습니다. 성내, 그러니까 성이라는 건 평양성을 얘기합니다. 평양에 대추골이라는 데가 여기 보면 갈보촌 이렇게 놨습니다. 갈보라는 말이 아예 몸 파는 여자들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평양 시내에 갈보촌이라는 촌 거기에 갖다 놔도 그만한 거 쉽지 않겠슈 하면서 인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몸 파는 여자 못지않게 미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아주 뭐랄까 좀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까지 갖다 대면서 그렇게 아내가 어떻게 미인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내의 새는 좋았다. 모양이 좋았다는 거, 사이가 좋았다는 거, 새라는 게요. 그 내의 사이는 참 좋았다. 남들이 우습게 볼 정도만큼이나 이제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요까지 부분이 인제 우리가 흔히들 보는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발단은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아까 19년 전이라는 여기에 들어와서 인제 발단이 시작되지 지고 있죠. 그러면서 인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전개가 시작되는 부분이 부부 간의 사이는 좋았지만 부처의 새는 좋았지만이라는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그는 아내에게 셈을 많이 하였 이제 여기서 셈을 많이 하였다라는 부분에서 갈등의 시작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기를 받을 많은 일을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갈등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연구하면은 아내가 첫 번째 얼굴이 예뻤어요. 두 번째로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매우 상냥하고 사람들께 사교력이 좋았죠. 쾌활한 성격을 가졌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께 애교를 잘 부리는 그런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발단이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면은 이제 갈등이 인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갈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스템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기를 받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아내가 타고난 성격이 쾌활하고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리고 천진스럽다라는 부분이 아내가 가진 타고난 성격입니다. 이 같은 타고난 성격으로 말미암아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됐고 이 질투심이 결국은 끔찍한 비극으로 가는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앞부분은 매우 아름답게 되기 시작한 인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언가가 운명적으로 불행이 솟구쳐치는 부분을 그렇게 가기 시작하죠. 어떻든 갈등이 생겨남을 인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상세하다 할까? 그런 내용들을 합니다. 그 동네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사람들이 인제 모여들고 아주머니, 아주바네 하면서 인제 그렇게 되어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그다음에 그럴 때마다 한 번 눈길을 힐끔거리며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남편으로서는. 그는 그가 인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묻지도 않고 아내의 덤벼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인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거라는 사람이 일종의 자기 열등감도 있고 아내가 그렇게 잘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내가 또 워낙 사람들께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제 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가니까 인제 그거를 분풀이를 아내께 하는 거죠.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 주었던 가지 모두 걷어올린다. 빼앗는다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옆집에 있는 아우네가 와 가지고 말리고 그렇게 말리게 되면 아우네조차도 두들겨 패 버리는 그런 하여간 손버릇이 나쁜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인제 보게 됩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는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만날 바닷바람을 쐬었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이 끓어 못 견디었다.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으니 맛있는 음식은 남겨두었다 좀 이따 먹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의 태도도 버릇을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라고 암호를 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자꾸 편치 못하였다. 트집만 있으면 2년을 그는 마음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에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2년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냅다 찼다. 그의 아내는 상 위에 꼬꾸러졌다가 일어난다. 2년 사나이 발을 짓밟는 년이 어딨어? 거 좀 밟아서 발이 부러됐을까? 아내는 낯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2년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털을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되는 대로 내리찌었다. 죽일년 2년, 나가거라! 죽어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서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디 않고 네 집이게 이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푹 들이박혔다. 그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기고 있는 그는 망할년. 그럼 내 나갈라 하고 그만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형님 어디 갑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그는 교동리 탁주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거기 있는 술 파는 계집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여기서 좀 요약을 해본다. 머리 아픕니다. 아, 남자들 술 먹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우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드시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좀 하셨거든요. 훈계를 많이 하셔서 저는 진짜 술 안 먹는 사람이 했던 게 제 결혼 조건이 1번이어서 너무 웃음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남편이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술 먹고 뭐 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맡은 부분이 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술이 예, 문제입니다. 술이.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게 될 텐데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요번은 아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우가 어떻다고요? 시골 사람들에게 쉽지 않도록 그냥 흔히 안 보이는 늠름한 위엄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우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람인데 보면서 대사람 꼬라지 같았으면 딱 좋겠는데 아우가 그러지 않고 어떻나요? 얼굴이 희었다. 이 부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그는 아내뿐만 아니고 아우에 대해서도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 아우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우의 열등감에 더 불을 질리는 일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가 하면은 그 아내가 아우께 너무 잘해 주는 거예요 자꾸. 안 그래도 자기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러는데 잘생긴 아우에 비해서 자기가 못생긴 자기 열등감이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아우를 너무 잘해 주는 게 그게 인제 굉장히 마음에 인제 더 심한 열등감으로 인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상해 가다가 발을 약간 밟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차 버리면서 그렇게 하는 꼴을 보면서 '아 이게 참 거의 병자 수준에 이를 만큼의 그런 열등감의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매우 얼굴이 사각지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 '참 사람이 단순하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냅다 아내를 발길로 차 버리는 거라든지 그렇게 차 버리게 되니까 또 그 아우가 나서서 또 말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말려야지 그건 찼다고 잘했다고 박수 쳐 줄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리게 되면은 또 그게 오히려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두들겨 패다가 그다음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는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마음이 인제 아내를 보고 나가라고 인제 그렇게 두들겨 패니까 아내가 못 나가겠다 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푹 들어박혔다. 더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그래서 우두к 눈만 흘기고 있다가 망할련 "그럼 내가 나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인제 나갑니다. 오히려 보면은 인제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나가 가지고 동네 술집에 가서 술 파는 계집과 술상에 마주 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핑계도 또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읽으실 분이 이주연 님 읽으실 차례죠. 그날 저녁 얼근이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하여 떡을 한도너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리하여 또 서너 달은 평화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든 계속될 수가 없었다. 그의 아우로 말미암아 또 평화는 쪼개져 나갔다. 5월 초성부터 영유 고을 출입이 잦던 그의 아우는 5월 금은께부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을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은 뒤로 아내는 그의 아우가 고을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더 싫어하고 며칠 묵으나 오는 때면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談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대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7월 초성께 그의 아우는 고을에 들어가서 열흘쯤 묵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과 같이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며 개수와 싸우다 못하여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마디로 고함을 쳤다. 너가 상관이 뭐게? 듣기 싫다. 못난둥이. 아우가 그런 데를 댕기는 걸 말리지도 못하고 분김에 이렇게 그의 아내는 고함쳤다. 이년 뭘?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끄꾸러졌다. 이년 사나이에게 그따 말버릇 어디서 배웠? 애미네 때리는 건 어디서 배웠노? 못난둥이. 그의 아내는 울음소리로 부러지졌다. 샹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나갈. 그는 내리찢으면서 부러지졌다. 그리고 아내를 문을 열고 밀쳤다. 나가지 않으리 하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뛰어나갔다. 망한 년. 토하는 듯이 중얼거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일단 내쫓기는 하였지만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워져도 그는 불도 안 켜고 성이 나서 우들우들 떨면서 아내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참 기쁜 듯이 웃는 소리가 그의 아우의 집에서 밤새도록 울려왔다. 그는 움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운 뒤에 새벽 동터올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문을 벌컥 열었다.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그 이전에 문지방에 발 짚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술집으로 갔다가 들어오면서 떡을 사가지고는 보면은 그래도 아내에 대한 어떤 사랑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집안에 평화가 이르렀지만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죠. 네, 아우가 영유 고을 출입이 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그걸 남편 되는 이 배따라기 주인공이 굉장히 질투하면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질투로 말미암아서 아내와 그 아우를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는 그냥 그 질투심의 어떤 발로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우가 너무 잘생기고 뱃사람 같지 않고 아내의 성격 때문인데 그걸 좋게 봐주면은 정말 이 앞에서 얘기했던 유토피아적인 삶을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의 어떤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에 대한 그런 질투심 때문에 또 동생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는 없는데요. 비교해 보셔야 될 거는 비교해서 생각해 보실 거는 앞부분에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 영유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을 얘기하는 부분에 한번 보세요.
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갈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인간사라는 거는 앞에 자연에 있었던 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거예요. 형편없는 걸로 지금 그려지고 있죠. 그러는 중에 인제 그 아우가 벌이는 일입니다. 아우가 역류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며칠씩 묵고 들어온다든지 그거를 또 오지랖 넓은 그 아내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집 가서 해대기를 하지를 않나. 그렇게 되어지면서 집에 와서 또 "얘 아우 깨우 그걸 못 말리고 그렇게 두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또 싸움이 벌어지면서 갈등들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는 움쩍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운 뒤 새벽 동터올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었다. 여기에서 인제 극도로 뭐랍니까 클라이막스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보면은 끔찍할 정도로 극도로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보셔야 될 거는 그 앞부분은 그래도 하더니만 어떻게 되나요? 인제는 칼을 들고 나올 만큼 이게 인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 되죠.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상승되고 있는 갈등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읽어 주실 분요. 그의 아내로서 만약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내와 아우를 죽이고야 말았으리라. 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연하면서 들어와서 뺨을 물어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이리하여 평화는 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으되 그만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대략 이와 같다. 각설, 거울은 마침 장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다. 지금 것과 대보면 어떤 때는 코도 크게 보이고 입이 작게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런 촌에서는 둘도 없는 귀물이었다. 거울을 사가지고 장을 본 뒤에 그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주면 그 기뻐할 모양을 생각하며 새빨간 저녁 햇빛을 받는 넘치는 듯한 바다를 안고 자기 집으로 늘 들러오던 탁주집에도 안 들러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방 안에 들었을 때에는 뜻도 안 하였던 광경이 그의 눈에 버리어 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써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쩍도 안 하고 써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써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쥐? 훌륭한 지착됐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짐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걸어잡았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이 어디 있니? 그는 아우를 따귀를 몇 대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내어 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우들우들 떨면서 아랫목에 써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이년, 시아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디 있어? 그는 아내를 거꾸로 때리고 함부로 내리찌었다. 정말 쥐가 아이 죽같다. 이년, 너도 쥐 죽어라. 그의 팔다리는 함부로 아내의 몸에 오르내렸다. 네.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어떤 느낌도 좋습니다. 앞에 사건들이 이미 이 그에게 막 꽉 불만이 꽉 차가 칼까지 들고 막 죽인다고 나섰잖아요. 그 뒤에 조금 평화가 있었지만은 그리고 장에 가서 아내를 고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에 가서 아내가 원하는 거울을 사가지고 자기가 잘 들어가는 그 주집에도 안 가고 들어왔는데 오면서 아내가 기뻐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완전히 상상도 못한 일이 있어서 많이 화가 진짜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평생 후회할 일이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생각이나 불평, 불만들이 지금 뭉쳐져서 막 크게 지금 펑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사람 그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치 못할 운명으로 폭발해 버리는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따로 설명할 것도 없이요. 좀 전에 황시연님 말씀하신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같이 해소되지 못한 갈등은요, 갈등으로 가만히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은 자꾸만 더 뭡니까 활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에 보면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이 더더더 커져 버리죠.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커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오해할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지막 부분이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와이프 아내하고 또 그 동생하고 사실은 쥐 잡느라고 그런 모양으로 있었는데, 옷도 헝클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고 아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 줄 알고 이제 그런 형수하고 그런 쥐를 잡는다고 하면서 동생을 두들겨 패고 또 아내를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절단 나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죽겠다. 정말 아까 저건이가 왔기에 떡 먹으라고 내놓았더니 듣기 싫다. 시아우와 붙은 년이 무슨 잔소리를. 아이 정말이야요. 쥐가 한 마리나 그냥 쥐 잡을래다가 쌍년 죽어라. 물에라도 빠대 죽을. 그는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내어 쫓았다. 그 뒤에 그의 등으로 고기 배때기에 장사해라 하고 토하였다. 분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잠옷 편치 못하였다. 그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람벽을 의지하고 실실한 사람같이 우두커니 서서 떡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1시간, 2시간. 서편으로 바다를 향한 마을이라 다른 곳보다는 늦게 어둡지만 그래도 술시쯤 되어서는 캄캄하니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고 바람벽에서 떠나서 성냥을 찾으러 돌아갔다.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이더라니까 어떤 낡은 옷 뭉치를 들칠 때 문득 이 소리가 나면서 무엇이 후더덕 뛰어나온다. 그리하여 저편으로 기어서 도망간다. 역시 쥐 됐구나.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아까 그가 보지 못한 때의 광경이 활동사진과 같이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아우가 집에를 온다. 아우에게 친절한 아내는 떡을 먹으라고 아우에게 떡상을 내놓는다. 그때 어디선가 쥐가 한 마리 뛰어나온다. 둘이서는 쥐를 잡느라고 돌아간다. 한참 성화시키던 쥐는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쥐를 찾느라 뒤룩거린다. 그럴 때 그가 집에 들어선 것이다. 향년 좀 있으면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러나 아내는 밤이 가고 날이 밝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나서 찾아보러 나섰다. 아우의 집에도 없었다. 동네를 모두 찾아보아도 본 사람도 없다 한다. 그리하여 낮쯤 한 3살이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문 죽은 아내였다. 네,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느낌이나 요약을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사람이 비극인 이유는 철이 너무 늦게 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데, 철이 좀 안 든, 좀 성숙하지 못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인데, 평양 사람의 기질이 이런 기질이라고 합니다. 마치 3, 4일을 굶은 호랑이가 토끼를 발견하면 그냥 달겨드는 그런 무서운 기세가
평양 사람의 기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분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차분하지 못한 그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중함과 참 조심스러움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를 우리 마음속에 잘 관리하는 것만이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고 또 화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볼 텐데요. 이제 마지막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아내를 두들겨 패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상년 죽어라. 물에라도 빠져 죽어라. 죽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상년 죽어라. 물에 빠져 죽을. 이런, 여기에서 뭔가를 암시를 하고 있죠. 곧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죠. 그는 설큰 때린 뒤에도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 내어 쫓았다. 이같이 이제 아우도 이제 내쫓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쥐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급했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게 이제 쥐가 튀어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그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부분이 자기가 오해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집 나갔다 또 이런 일이 또 처음 또 아니고 하니까 돌아오게 그렇게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긴 하는데 좀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상년 좀 있으면 안 들어오리 하기도 하면서 그는 억지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들어 누웠다. 그러니까 잘 수가 없는 거 불안해. 그 이제 불안함을 여기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불안함은 현실로 되어져서 이제 아내가 어떤 몸으로 돌아왔네요.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었고 이전에 늘 웃음 흘리던 예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문 죽은 아내였다. 그래서 죽은 아내로 돌아온 부분으로서 결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잠깐만요. 그는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간단하게 장사를 하였다. 뒤에 따라오는 아우의 얼굴에는 형님, 이게 웬일이오니까 하는 듯한 원망이 있었다. 장사를 지낸 이튿날부터 아우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졌다. 하루 이틀을 심상히 지냈지만 닷새 엿새가 지나도 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꼭 그 아우같이 생긴 사람이 5, 6일 전에 맷산제 보따리를 하여 진 뒤에 시뻘건 저녁해를 등으로 받고 더벅더벅 동쪽으로 가더라 한다. 그리하여 열흘이 지나고 20알이 지났지만 한 번 떠난 그의 아우는 돌아올 길이 없고 혼자 남은 아우의 아내는 만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도 이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그에게 있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으나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여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섰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우의 이름과 모습을 말하며 물었으되 아우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꿈결같이 10년을 지내서 9년 전 가을 탁탁히 낀 안개를 꿰며 연안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는 몹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손을 하여 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린 때는 밤이었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물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를 말리느라고 새빨갛게 피워놓은 불빛으로 자기를 간호하는 아우를 보았다. 그는 이상히도 놀라지도 않고 천연하게 물었다. 너 어디게 여기 완?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외다. 따뜻한 불 기운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그는 파닥닥 깨면서 또 말했다. 10년 동안에 되게 파랬구나. 형님, 나도 변했거니와
형님도 몹시 늙으셨세다.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혼히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2시간 꿀보다 반잠을 잔 뒤에 깨어보니 아까같이 새빨간 불은 피어있지만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곁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아우는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며 더벅더벅 아무 말 없이 어두움 가운데로 쓰러졌다 한다. 너무 슬퍼요. 요약이나 느낌을 좀 슬퍼요. 예, 말씀해 네. 주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형제가 그 분노 조절이 조금 안 되고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슬픕니다. 네.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슬퍼지는가 하면요. 그 앞부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더 슬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런 기법이거든요. 앞부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잘 묘사되어져 왔다가 이제 19년 전 얘기로 돌아오면서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사는 이렇게 비극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앞부분에 그 아름다운 자연과 이 비극이라는 게 되어지면서 더 슬퍼지게 되고요. 이 더 슬픔이 또 어떻게 성화되어지는가 하면 이제 노래로 나가게 됩니다. 배따라기라는 노래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려지게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죠. 아무튼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와서 몇 부분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집 나가버린 아우와 죽어버린 아내, 그러면서 모든 불행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다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났습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으나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며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섰다. 자, 이 부분을 문학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아우가 나갔는데 이제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아내를 삼킨 바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삼키지는 않았고 아내가 그 뛰어들었죠. 그 바다와 늘 접근한다라는 것. 아내와의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은 이미 걸렸지만은 그 바다와의 친해지려고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의지가 보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생을 찾아다니는데 배를 타고 물길 따라 입에 접에 타면서 이제 헤매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모든 신화와 많은 문학 작품에서는 이 물길, 바다, 여기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땅 위로 돌아다니면서 무처로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나처럼 닮은 사람 못 봤어요? 안 그러면 나보다 좀 잘생겼고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렇게 무처로 다니면서 찾아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문학 작품 속에서의 바다와 물은 삶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서, 그런데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망하게 되면은 또 만나게 돼. 자기가 비록 파손된 배에서 그렇게 되더라도 그 파손된 상태에서 깼다가 보니까 그 아우가 거기에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는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왔니?"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럴 때면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요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불쑥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우도요.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그것도 겨우 대답했다는 거예요. 형님, 그거 다 운명이외다. 이 소설의 주제라 그랬으니까 이 소설의 주제는 운명이 뭘까? 운명이 어떻게 인간을 덮쳐왔을 때에 인간은 운명에 비해서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동생의 입을 통해서 형님, 그저 다 운명이여다. 막 이것저것 다 빼고 이제 요 한마디로 이제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만났는 두 대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되게 파랬구나. 그러니까 파랬다는 거는 말랐다는 거죠. 집 나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형님,
나도 변했거늘 형님도 몹시 늙으시다. 늙을 수밖에 없겠죠. 아내 없고 동생 그 모양 되고 세월은 10년 동안 흘렀고 그렇게 되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혼히 정신이 아득해지고 아물아물해지면서 또 잠이 들었다. 그래하여 2시간 꿀보다 단잠을 깬 뒤에 깨어보니 아까 같이 새빨간 불은 피어 있었지만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곁에 사람에게 물어보니 아우는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터벅터벅 아무 말 없이 어둠 가운데로 쓰러졌다. 이 새빨간이 몇 번 등장하고 있는 거 보게 되죠. 예, 여기서도 또 새빨간 불빛을 앞부분에도 새빨간이 나왔습니다만 새빨간 불빛을 요번은 등을 받으면서 그렇게 종교 없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튿날 아무리 알아보아야 그의 아우는 종적이 없어지고 알 수 없으므로 그는 할 일 없이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또 물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의 배가 해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주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다가 저편 맞은편 가게에 얼핏 그의 아우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뛰어가서 보니 그는 벌써 없어졌다. 배가 해주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그는 마음은 해주에 남겨두고 또다시 바닷길을 떠났다. 그 뒤에 3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도 아우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3년을 지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그의 탄 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에 바다를 향한 가파른 맥현에서 바다를 향하여 날아오는 배따라기를 들었다.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조는 그의 아우 특식으로 변경된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배따라기이다. 배가 강화도에는 머물지 않아서 그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물게 되었으므로 그는 곧 내려서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 거기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요 생긴 모습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 있기는 하였으나 사나흘 전에 도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는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와서 찾아보았지만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를 찾을 바가 없었다. 그 뒤에 눈 오고 비 오며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도 알 수가 없었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에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득인다. 나는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다. 노형, 개수는? 모르디요. 20년을 영유는 안 가봤으니깐요. 노형은 이제 어디로 갈 테요? 그것도 모르디요. 등처가 있나요? 바람 부는 대로 몰려 댕기디요.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배따라기를 불렀다. 그 속에 잠겨있는 사귀지 못할 뉘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시뻘건 저녁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얼밀리를 향하여 더벅더벅 걸어갔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눈이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일단 이 뱃사람이 아우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어떤 배를 타고 방황하는 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결국은 아우의 생사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그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말을 이야기를 끝내고 난 그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자기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대해서도 전혀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다닐 거라는 그런 내용. 마지막으로 배따라기를 한번 불러주고 떠나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붙잡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또 다시 배따라기를 듣게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정처 없이 되죠. 동생을 찾겠다는 그 길을 가면은 동생은 사라지고 없고 가면은 사라지고 없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돌아다니더라도 동생을 못 찾게 되는, 그러면서 결국은 동생과 이별이 생겨납니다. 이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이별 가운데에 더 깊어지고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남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배따라기를 불러주죠. 그 아픔과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들의 이별 뿐만 아니고 그 아픔조차도 다 고스란히 안고 있는 예술로서의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이 뱃다락이라는 노래 속에 여기에서 더 확실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동생도 떠나고 계속 동생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 동생을 만날 수가 없었고, 이제는 더 남는 거는 자기 속에 노래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뱃다라기를 불렀다. 이제 현실이죠. 앞부분은 많은 경우에 19년 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을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뱃다라기를 불렀다. 그 속에 잠겨 있는 사귀지 못할 뉘우침. 그렇죠? 사귀지 못할 뉘우침이 있죠. 그다음에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애처로운 그리움, 또 바다에 대한 애처로움이라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은 뭐가 되나요? 뱃다라기가 더 깊어지고 잘 살아나는 자리가 이 바다라는 자리죠.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끝난 다음 그는 일어나서 시뻘건 저녁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마치 그림처럼 시뻘건 햇볕을 뒷등에 받고 을밀도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간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 멀끔하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매우 영화의 한 편 같이 비극의 한 편 가운데에 그 비극이 어떻게 되나요? 비극이 가진 어떤 아름다움을 여기서 이제 극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나는 그를 말릴 힘조차 없었어 멀끔하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뱃다라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이 울렸어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조반도 안 먹고 기장으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뱃다라기는 어디선가 쟁쟁이 울려서 모든 소나무들을 떨리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날아온다. 모란봉이다. 모란봉에 있다. 하고 나는 한숨에 모란봉으로 뛰어갔다. 모란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부병루에도 없다. 을밀대다. 하고 나는 다시 을밀대로 갔다. 을밀대에서 부병류를 연한 지옥까지 연한 듯한 골짜기에 물 한 방울을 안 세리라 빽빽이 난 소나무의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뱃다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기도 있지 않다. 기사묘의 하늘을 향하여 펼쳐나간 그 모든 소나무의 천만의 잎잎도 그 아래쪽 퍼진 천만의 풀들도 모두 그 뱃다라기를 슬프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 일대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 한다. 그 뒤에 여름과 가을이 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이르렀으되 잠깐 평양을 다녀간 그는 그 숙명적 경험담과 슬픈 뱃다라기를 두었을 뿐 다시 조그만 모란봉에 나타나지 않는다. 모란봉과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렀어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았던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곱게 대가 나서 자줏빛 꽃이 피려 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다함한 한낱 뱃다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과 기자묘에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기고 간 뱃다라기만 추억하는 듯이 기념하는 듯이 모든 잎잎이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 네,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운명의 수능 운명이다 하면서 형님과 아우가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이 만나면 없어지고 노래소리가 뱃다라기 노래소리가 들렸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래서 그 뱃다라기를 부르면서 세상을 초연한 듯이 살아가는 형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뱃다라기를 나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줬던 그 사람조차도 이제 떠나고 또 헤어짐이 있죠. 떠나고 없습니다. 떠나고 없는데 그 사람이 불러준 그 뱃다라기라는 노래는 그냥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 소설 처음 시작할 때 을밀대에 또 그 대동강변의 아름다움을 다 얘기했던 그 대동강
변의 자연 속에 군데군데 다 묻어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 안세일이라고 빽빽하게 난 소나무의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뱃다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잎 하나하나까지, 그 빽빽한 소나무 하나하나까지도 거기가 뭐가 있다고요? 뱃사라기를 부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야, 그 부분에 참 멋있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오늘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고 한다. 이제 이미 떠나고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 비극의 비장함이 이제 여기서 쫙 늘어지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쫙 늘어지는 비장함을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그냥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뱃다라기의 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소설의 마지막 부분과 특히 처음 부분이 그렇게 읽었다면 마지막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서 이 소설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같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란봉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러서, 이미 그게 한번 지나갔습니다. 다시 봄이 이르러서 작년에 그거에 깔고 앉아서, 왠고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2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얘기가 됐죠. 그러다가 19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봄은 이르러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아서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곱게 대가 나서 자줏빛 꽃잎을 피려 하지만, 풀들은 하면 자빠졌던 것들이 새로운 대가 나서 이제 자줏꽃을 피려고 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당한 한낱 뱃다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그 뱃다라기를 부르는 그런 하소연 정도에서 불과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는 탄생이 있죠. 자, 여기를 봐야 됩니다. 끊임없는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극을 그냥 비극으로만 그냥 찔찔 눈물 짜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비극 속에 뭐가 있나요? 탄생이 있죠. 그래서 비록 거기에 자책감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풀잎을 봤죠. 조금 전에 풀잎을 대가 꼿꼿이 서서 이제 자줏빛을 피려고 하고 있고, 어떻든 그 한낱 하소연 정도로 끝나는 뱃다라기인 줄 알았는데, 새로 이제 이 뱃다라기가 이 자연이 다시 이제 가지고 있죠. 그가 남기고 간 뱃다라기를 추억을 하듯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념하듯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잎사귀 속에서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소설은 단지 택도 아닌 뭐 희한한 일들 벌어지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바깥에 이면에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 이면을 드러나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 그 이면을 아랫부분을 봤을 때에는 여기는 뭐가 있었나요? 생명이 움트고 있었고 여기는 아름다움이 꽃피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부분이 전부 다였습니다. 1분 정도 한마디씩 정도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자기 느낌을. 운명을 마주하는 어떤 한 인간의 한이 맺힌 그러한 삶의 아픔, 또 비극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또 일어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애환,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항상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문이 닫히는데 창문 열듯이 매일 마음의 문도 좀 열고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분.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비극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 비극 속에서 그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여기서 생명감,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안목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인내하고 사고하고 우리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구해야 될 정신들이 있겠죠. 어떤 세계가 있겠죠. 또 더 편안한 나은 삶을 희구하는 마음도 있겠죠.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도 찾고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희국도 열망하고 또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는, 서로 경주하는, 경쟁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것이 예술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상의 날개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